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입북, 이제 탈북이라고 해야 될지 입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임지연 씨 얘기입니다. 카톡 확인. 지금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것까지는 거의 확인이 되고 이제 그 한 몇 번에 걸쳐서 북한 TV에 등장을 했는데, 네. 국내 한 취재진이 그 휴대전화 그 번호를 입수해서 이 SNS를 보냈더니 이게 일자가 딱딱딱딱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 카톡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같이 프로에 출연했던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보니까 문자를 보내면 사실은 SNS에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없어지고 예. 뭐 이제 로그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일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 거는 간 건데 읽질 않은 상황인데 지금 취재진에 따르면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서 휴대전화에 카톡을 깔고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들어가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거 답은 안 하지만 볼 수 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아니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그게 중국에 예전에 남편 있잖아요. 이혼 소송을 하고 결국 예, 예. 이제 이혼이 아직 안 됐는데 왜냐면 임지연 씨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소송 자체가 무산돼 버렸는데 그 어제 이제 뉴스 프로그램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인 남편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내용 한 달 정도 취재진이 이제 그 카톡을 보고 계속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돼서 결국 어제 통화까지 하고 예. 그 중국인 남편이 실제 임지연 씨가 입국하는 과정에 그 장소까지 중국에 있는 장소까지 함께 갔었고 입국하는 장면을 봤다라고까지 증언을 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인 남편이 그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게 황당한 것은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 전화기를 없애지 않고 계속 보고 있을까? 네. 또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임지연 씨가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예. 건가? 이런 의혹도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남편이 왜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고 네. 이 남편은 그 마지막 그 중국의 마지막 접경까지 가서 들어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임지연 씨가 그건 보여주고 싶지 않다. 북한군에게 본인이 체포되는 장면은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결국 못 봤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신기한 게, 강시용 차장, 만약에 휴대전화가 있어요. 근데 벌써 4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9월이에요. 그러면 휴대전화 요금은 누가 냅니까? 그 휴대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를 내면서 계속 개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이거는 그 중국인 남편이 결국은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국인 남편이 현재 어디 있는지 솔직히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그 SNS 통화로만 지금 확인된 사항이어서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국인 남편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도해왔던 뭐 심양을 거쳐서 우회를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상 창바이언을 통해서 바로 장벽을 넘어갔다. 압록강. 네, 압록강을 바로 건넜다. 건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민족끼리 그 TV에서 임지연 씨가 자신이 직접 압록강을 넘어갔다 이야기한 것이 네. 맞다라고 뒷받침해준 내용이어서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좀 사뭇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인 남편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 짜고 임지연을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데려다는 줬지만 자의에 의해서 갖고 임지연 씨가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다음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했다. 자기가 아무리 말렸지만 본인의 의사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 저 사실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임지연 씨가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고 또 중국인 남편이 뭘 증언해 줬냐면 본인이 임지연 씨 돈을 받아서 북한으로 계속 돈을 송금해 줬다는 것까지 인정해 줬어요. 그렇다면 임지연 씨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취재된 내용들을 보면 임지연 씨가 중국인 남편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의 일부가 그렇죠. 안 갔다는 거죠. 안 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 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인 남편이 본인이 신상은 드러내지 않은 채 전화로만 지금 통화한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고 그 보도 내용은 일방적인 중국인 남편의 얘기이기 때문에 100% 사실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지연 씨 본인도 이 압록강을 직접 헤엄쳐서 북한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방송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압록강을 헤엄쳐서 저국의 붐을 이제 오직 제 자신의 의지 하나 가지고 물살세차고 차디찬 압록강물을 건너면서 덜탕에 맞으면서도 이제 죽을 뻔 살 뻔하면서 가면 죽는다. 가면은 땅 밟는 순간 청살이다. 가면은 나는 이제 욕 먹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추물스러웠습니다.
네. 압록강을 직접 건너갔고 밤도 아니고 낮에 갔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남편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표정들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그 인터뷰 형식의 어떤 영상이 나왔을 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었고 얼굴도 부어 네. 저도 뭐 같이 저 방송을 했었는데 그 얘기들 보면 뭐 대본을 짜고 제가 그거 있었습니다. 다 짰어요? 안 짭니다. 뭘 짭니까? 짠다고 짜집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촬영하는 거고 뭐 그 거짓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조작당하고 뭔가 그 어떤 압박받는다는 느낌 제가 받았었거든요. 예. 제가 대기실에서 같이 예, 그 첫날 처음에 나왔을 저 모습이죠. 저 모습 예. 얼굴 저거 모습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남편 얘기를 따르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믿기 좀 어려운 게 입국할 동기도 안 맞고 실제 원한다면 그 엄마나 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요새는 잘 데리고 나올 수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옆에 나오는 화면들이 점점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얼굴이 뭐 처음에는 안 좋다가 약간 지금 좋아진 모습이 저 마지막 모습이 지금 제가 방송할 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첫 번째보다는 상당히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고 본인이 적응해 가는 거고 처음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실제로 이 주변 사람들을 취재를 해봤을 때 예.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으로 가기 직전에 지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남편이 배달 사고를 계속 치기 네.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간 게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실제로 그 주변인들을 만나서 저희가 확인을 한 사실이고요. 예. 네. 근데 정작 남편 얘기는 정작 자신이 그 배달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 거기다 언급은 없고 갑자기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다라는 예. 좀 초점을 흐린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정작 중국인 남편은 자신보다는 부모님을 만나길 원해서 간 거다. 네. 단 지금 현재 그 돈은 어디에 갔을까요?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중국인 남편의 말을 100%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 경찰에서도 사실 이 부분의 입국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지 않도록 경찰이나 국정원 이런 정보당국에서 좀 소상히 좀 밝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김정은 얘기입니다. 매일 미사일만 쏜다고 했는데 과거 행적이 드러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상녀의 막말. 연상녀의 막말. 자, 김정은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김정은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한 거칠고 가학적인 성격이 오늘날 북한 통치에서 내부 권력 투쟁 및 외부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평소에 연인 관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린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 15살쯤 됐을 때 1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사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20년 전쯤에 결혼하기 전에. 예, 결혼하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스위스 유학 갔을 때 얘기죠. 그런데 15살 때부터 담배를 굉장히 심하게 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네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예. 없고 누가 이제 컨트롤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간 건데 네. 참다 못한 여자친구가 담배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상소리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공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살에 줄담배를 피는 김정은이나 그 1살 위에인 16살이면 우리나라에 따라주면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이 오빠 담배 끊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소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은에게 이 왕자를 넘겨줄 수 없었나 봅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질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승부욕이 강했고 또 형이 상대적으로 유약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연히 아버지 눈에 들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강한 자식을 후계자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 자신과 기질이 맞는 아주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삼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정은이 가장 자신을 잘 닮았다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있죠.
아니, 김정은의 성격이 이제 지기 싫어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거는 지금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네. 뻔히 알 수 딱 있는 맞네. 건데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친모가 어릴 때부터 이복형이죠. 이제 네. 이복형이지만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해외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평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계자 구도에서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고 그 위인 김정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병약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실제로 그 에릭 클랩턴 그 콘서트의 모습을 봤을 때도 굉장히 네. 호리호리하고 좀 병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여지는 김정은밖에 없었다. 아들로 넘겨주려면 남아있는 아들은 김정은밖에 없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이잖아요. 그렇겠죠.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그 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독재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라도 얘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질적으로 호전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국민을 핍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김정은을 선택했다는 것은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죽고 나서라도 본인의 가계가 계속 적통을 이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이 북한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과는 다르게 김정은의 친구로 알려진 데니스 로드먼은 김정은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 time I see him, he's always calm. He's always smiling, especially with his family. He's always just, to me, in person, without, the things that's going on TV and, potentially a war or something like that. But if you see him like just sit at a table, he's just like anybody else to me.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호전적이고 이상하게 보는데 똑같은 악동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드맨은 뭐 딸도 안아봤다고 하고 뭐 좋았다 노래도 불러주고 뭐 스키도 타고 좋은 얘기만 해요. 뭐 로드맨이 이야기한 것 중에 좀 눈길 가는 대목이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네. 과연 그런 로드맨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뭘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아한 이야기고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금 현재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NBA 스타를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악동적인 성격을 부렸을까요? 굉장히 좀 잘 대했을 겁니다. 예. 잘 대해줄 거고. 좋은 것만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로드맨 입장에서는 자신이 체육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대사라고 가서 자신이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으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로드맨이 과연 북한의 실상을 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 로드맨이 실제로 김정은과 만나서 여러 파티를 즐기고 스키도 타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과연 즐길 수 있는 거였는지 혹시 알았을지 의문입니다. 네.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이 납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은 로드맨이 좋아서 저렇게 잘해주는지 모르지만 언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갇히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될 거라는 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